저기 앉아요? 여기. 여기 앉는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96년쯤 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7살 때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내 교육 생활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교육받는 게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했으니까 교육이 곧 내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교육이 내 인생이냐 하면 어려서부터 이제 25세쯤까지는 이제 학교 교육을 쭉 받고요. 거의 30이 될 때까지는 일은 하지만은 내가 내 성장을 키우는 거니까 이제 교육 기간이 되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40년 동안은 내가 초등학교도 경험하고 중고등학교 교사도 되고 또 대학 교수도 됐으니까 40년 동안은 내가 이제 교육을 준 셈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쳤으니까 교육을 주고요. 정년퇴직하고 대학을 떠나서 지금까지 또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만 보면 내가 친구들이나 사회에 교육을 주면서 또 사회로부터 내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육을 받는 기간이 한 30년, 교육을 하는 기간이 한 40년, 교육을 주고받는 시간이 또 한 40년 되고 나니까 100년이 된 셈이죠. 그러니까 교육은 내 인생이고 내 일생은 교육과 함께 성장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얘기하는 대로 인생은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다. 아마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교육자로서 얘기하게 되면 제일 많이 받는 얘기가 있는데 평생을 교육계에 살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내용, 제일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대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와서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확실하게 하나 느낀 거 있는데 그 민구알이 사랑이 있는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사랑이 있는 교육이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일제시대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교육을 안 시키면 써먹을 데가 없고 교육을 일본 사람들보다 많이 하게 되면 한국 사람이 앞서면 안 되니까 그 중간까지 교육을 시켜가지고서 한국 사람을 일본 사람들의 지도를 받고 살게 해주자. 그게 정책입니다. 평양에는 이제 숭실전문학교가 있고 내가 다닌 숭실중학교가 있었는데 우리 학교가 신사참배를 안 했다고 해서 일본 학교로 만들어서 교문 앞에까지 가서는 우리말을 써도 괜찮지만은 학교 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우리말을 쓰질 못하게 하고요. 만약에 우리말을 쓰다가 들키게 되면 일주일 정학이다. 2번 들키게 되면 무슨 2주간 정학이다. 많아지게 되면 이제 퇴학을 시킵니다.
나는 그 일본 선생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마땅치 않으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쭉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학교 생활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학생 생활할 때까지 딱 한 번 체벌이라고 할까요? 우리 선생한테 뭐 없이 얻어맞았는데 그건 다른 건 아닙니다. 교무실로 좀 와. 그래서 갔더니 무조건 구타하는 겁니다. 뺨도 때리고 뭐. 그런데 선생님들 다 계신데 말이죠. 다 때리고 나서는 할 말이 뭔고 하니 너 왜 우리 학교에 대해서 불만이 많냐 그럽니다. 너 학교 안에 들어와서 일본말 하는 거나 들어보지 못했는데 말했냐 안 했냐 이런 것도 따지고요. 그 정도로 미움을 받았으니까 일제시대의 교육은 완전히 뭔고 하니 사랑이 없는 교육입니다. 선생들이 오히려 싫어지고 말이죠. 나를 억압하는 교육이다. 그 사랑이 없는 교육을 받았고요. 해방이 된 다음에 2년 동안 이제 북한에 있어서 이제 그때 내가 중학교를 하나 만들고 학생들 이제 가르치고 있고 그랬는데요. 이 공산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모든 학생을 공산주의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하고 다르게 되면 용서를 안 합니다. 우리 같은 자유로운 가정을 살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미움을 받고 증오에 대해서이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다 이제 대한민국으로 와서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이 됐는데 그때 제일 행복한 건 민구하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제자들을 사랑하고 내 제자들이 또 마음대로 나를 사랑할 수 있어서 자유주의 국가가 무엇이 좋은가 사랑이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돼 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내가 사랑에 있는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건 제가 이제 긴 경험을 했는데요. 초등학교에 교사가 돼서 다 합하면 2년 동안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키우고 대해보는데 그때는 완전히 내 사랑입니다. 보호할 거 보호해주고 뭐 어려움도 겪어주면 다 봐주고 그러니까 내가 키워주는 겁니다. 부모님하고 나하고 함께 애들을 키우니까 이건 교육의 90%가 사랑입니다. 그 학생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또 이 학생들을 이 다음에 커서 내 아들, 딸들을 키우듯이 사랑을 못 느끼는 선생은 솔직히 말하면 선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우리 초등학생들을 사랑하던 때 생각을 쭉 해보면요. 그땐 참 내가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었다 하는 걸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에 오게 되니까 조금 달라집니다. 그때는 내가 제일 행복한 게 민구하니 중고등학교의 교사 때가 제일 내가 키우고 싶은 학생들을 키우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음에 자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은 어른이 되라. 배울 수만 있으면 나를 좀 배워가지고라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 그때가 고등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입니다. 한번 내가 연세대학교 가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내 제자 가운데 하나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뭔가하니 군에 입대해가지고 논산훈련소에 왔습니다. 주말이 돼서 우리 어떻게 넷이 만나가지고 중학교 때 얘기를 쭉 하는데 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뭔가하니 내가 꼭 우리 선생님 닮았지. 그러니까 내가 닮았나 내가 나보다 더 닮았지. 넌 같이 저렇게 공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말이죠. 그 편지를 받고 나니까요. 이거 우리 애들이 부모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했구나 말이죠. 난 그때 그걸 몰랐습니다. 너무 좀 구체적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2학년의 내 제자가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부모님이 걱정스러우니까 나한테 연락을 해서 선생님 좀 와서 봐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얘가 눈이 퉁퉁 붓고요. 정신채 돌아오질 못했어요. 그 내가 가서 이름을 부르면서 너 어떡하려고 이렇게 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꾸 날 쳐다보고 하더니 내가 죽었을 텐데 선생님이 오셨나 그래요. 얘는 제가 이제 약을 먹고 치사율이 되도록 약을 먹었으니까 자기가 죽은 줄 알았는데 내가 왔다고 하니까 그때야 눈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말이죠. 잘못했다고. 그래서 나는 왜 그랬냐 묻지 않았어요. 이전 병원에서 깨어나게 되면 다시는 안 그러지.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좀 놓였거든요. 그래 거기 있으려고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나한테 오더니 민관이 선생님 학교 시간인데 가보세요. 우리 부한테 약속했으면 안 지켜도 선생님한테 약속했으니까 지킬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학교를 오고요. 걔는 이제 거기서 한 일주일 치료받고 이제 퇴원했어요. 근데 난 그런 일을 이렇게 겪을 때마다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 이게 선생을 어떤 때는 부모보다도 더 인격적으로 믿는 때가 있구나 말이죠. 그 내 아내가 나보고 하는 말이 뭔가 아니, 선생 행동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그 학생들이 이렇게 꼭 그 선생을 아버지 대하듯 한다고 말이죠. 정말 그 사랑했습니다. 아까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는 90%를 내가 사랑해 줬고 중고등학교 때는 70%를 내가 사랑해 주고 30%는 내 제자들이 나를 위해 주고 그 비례가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갈 때는 연세대학교에서 30년 이상 보냈는데 다 어른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식을 전달하고요. 학문을 나누어 주고요. 함께 토론하고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는 생각을 못 느꼈는데 내 제자들은 안 그랬구나 그걸 느낍니다. 한 번 제일 충격받은 게 있는데 그 민구관이 내 제자가 사회적으로 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대학에서 표창을 하게 됐어요. 그 제자가 상을 받고 표창을 받은 다음에 하는 얘기가 민구관이 제가 대학에 있다가 졸업하고 몇십 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할 때는 우리 선생님이었던 김영석 선생님 같으면 이런 때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선생님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구나. 나는 내 제자들은 다 어른 됐으니까 사랑하는 줄 몰랐는데 내 제자들이 나를 더 사랑해 줬구나 말이죠. 그리고 이제 모임이 다 끝나고 가려고 할 때 그 제자가 내 옆에 오더니 나보고 그래 내가 나이 많으니까요. 선생님 제 얘기 다 잘 들리세요? 그래서 잘 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들어오실 때 바바리 코트를 제가 벗겨서 저게 걸어드렸는데 그 바바리 코트 주머니에요. 봉투지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용돈을 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못 드는데 오늘 이렇게 배우니까 드리고 싶어드는데 허물 말고 써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고마워 그랬습니다. 그 집에 와서 보니까 두툼한 봉투지가 되는데 용돈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해 무슨 생각했는 거 아니 뭐 사람이 인생이 다른 게 아니라구나. 어렸을 때는 세뱃돈 받는 재미에 살고 90 넘어서는 용돈 받는 재미에 살고 그래서 그게 인생이라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몰랐는데 대학에서도 내가 제자들을 사랑한 것보다는 제자들이 날 더 사랑했구나.
사제관계라고 하는 건 어른이 됐을 때에는 더 높은, 더 깊은 사랑을 하는구나 말이죠. 그래서 이제 65세 정년퇴직하니까 이젠 학교 교육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인이 됐거든요. 사회인이 되니까 뭔가 하니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을 받고 사랑을 주면서 사랑을 나누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사회라고 해서 교육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사랑의 연결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변하는구나. 거의 매일같이 느낍니다. 얼마 전에 한 3, 4년 전에 충청도에 강연을 갔는데 거기에 그 한 사람이 나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을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에 다시 가나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서 내가 다시 공부를 혼자 해야겠다. 그 열심히 독학을 했습니다. 그 공부한 혜택을 지금 우리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해서 제가 간 회사가 큰 회사는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은 우리 회사의 사장이 됐습니다. 그때 선생님 말씀을 내가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참 선생님 말씀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척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저 이렇게 방송했고 강연했고 글 쓴 것뿐인 줄 알았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되고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다는 뜻을 전해오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니까 사회교육도 사랑이로구나 말이죠. 사랑이구나. 그리고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90% 사랑이고 내가 받는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나이 들고 대학에 오니까 50%가 되고 있었는데 이런 사회생활을 하고 나니까 내가 더 많은 걸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이 있는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겁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암만 학교를 많이 만들고 그래도 일제시대나 북한 공산사회와 같아지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초등학교라든지 이제 어린 학생들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그때는 무슨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하느냐. 나무가 자랄 때 다 커서 굽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랄 때 굽어버리고 말면 제목구실도 못하고 나무구실 못하는데 이 나무가 자랄 때는 올바르게 자라게 해줘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나무가 바로 자라야 하듯이 어렸을 때 우리가 학생들을 사랑한다 하는 게 민구하니 정직하고 남욕하지 말고 폭력은 절대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아주 철저합니다. 그렇게 키워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키워주는 게 민구하니 책망하거나 욕하거나 왜 그렇게 했냐 왜 안 됐냐 그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민구하니 정 모자른 점이 있어도 칭찬해주고 너도 잘할 수 있어 너도 잘할 수 있어 하지 널 못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그 긍정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긍정이 사랑이다 하는 것, 책망하는 것보다는 칭찬해주고 너 못한다 하는 것보다는 너도 잘할 수 있어 하는 겁니다. 내 손주가 하나 미국 일찍 갔습니다. 60년대 갔으니까 일찍 가서 애손주가 자랐는데 얘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됩니다. 키도 작고 못생겼고 열등감이 너무 강합니다. 한번 비행장에 내려서 내 딸을 만났는데 이제 차를 타고서 집으로 들어오면서 내 딸이 걱정해요. 얼마 전에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뭐든지 꼴찌라고 하죠. 뛰는 것도 그렇고 뭐. 그래서
열등감이 자꾸 생기면 저거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철들 때까지야 뭐 어떡하겠냐. 그때까지는 기다려야지. 철들면 달라지지. 그랬습니다. 학교 갔다 왔더니 할아버지가 왔으니까 좋아서 얘기하면서 애들이 이제 할아버지 만나면 뭐 자랑거리를 찾거든요. 무슨 얘기하다가 할아버지 나 요 며칠 전에 학교에서 상 받은 거 있는데 보여줄까? 그래요. 무슨 상을 받았냐? 그랬더니 체육대회 상 받았다 그래요. 딸 얘기 들어보게 되면 그 키도 작고 그 뛰고 이렇게 안타까웠다고 그러는데 체육대회 상 받았으니까 좀 보자 그랬어요. 그 봤어요. 봤더니 뭐라고 썼는 거 아니? 제일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이 상을 준다 그랬어요. 꼴찌는 꼴찌 했거든요. 그러지만은 얘가 제일 열심히 뛰었거든요. 나 그때 그거 보고서요. 애들 이렇게 키우면 희망이 있다 말이죠. 꼴찌가 상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되면 이건 선생의 사랑이시니까 한다고. 미안합니다. 요즘 걔가 커서 이제 다 어른이 되고요. 지금 워싱턴 대학의 의과대학에 이제 심장내과 교수가 되고 어느 미국 그 애들보다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 긍정적으로 키워주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한 30년쯤 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울에 한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의 아들이 좀 치진합니다. 생각이 이제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마음 아프게 초등학교 이제 보내고 있는데 한 번 그 부모 어머니가 학교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자기 애는 치진하니까 성적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성적 나쁜 애들 책망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공부 못하면 인간 쓰레기 된다. 공부 못하면 안 된다. 책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처받는 게 너무 큽니다. 내 애는 공부를 못하게 됐는데 그래가만 너무 그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는가 하다가 내 딸을 만났어요. 내 딸이 미국에서 있다가 여기 그 남편이 의사니까 와 있을 때 만나서 그 걱정을 하면서 미국으로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 딸이 어떻게 교섭해 가지고 미국 학교에 보내고 그 어머니가 이제 자주 미국 의사에 보이니까 왔다 갔다 하고 가정에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건 민구안이 부모님과 선생님이 마음을 합해서 애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와 선생은 갈등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합해가지고 애들을 키워줘야 하는데요. 그걸 못하게 되면 가정에서 선생하고 또 부모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그 애는 무조건 교육을 못 받습니다. 누구네 집 아들, 딸이든지 뭐 장관의 아들이든지 뭐 국회의원의 딸이라든지 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 애는 교육을 못 받습니다. 그럼 그 애가 잘못인가? 그게 아니고 부모의 잘못이고요. 선생의 잘못입니다. 요새 우리 학부모하고 부모하고 이제 선생하고 사이의 갈등 때문에 이 문제 생기는데 그 갈등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하나 드려야겠는데요. 그 학부모가 학교에 대해서 너무 내 아들, 딸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손해보는 건 내 아들, 딸입니다.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학교를 이용하겠다든지 무슨 부탁 안 된 사람은 이 다음에 얘가 크게 되면 뭐든지 그거에서 결과가 없어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사랑이 있었더라고 하면 교실에서도 가정에서도 달라졌을 것 같다 말이죠. 네. 그 사랑의 결핍이 그걸 만들었다. 왜 그걸 느끼느냐? 사회가 이루어질 때 그렇습니다. 정치나 경제사회가 있잖아요. 거기는 법으로 다스리고 정의로 다스려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문화나 이런 거 있잖아요. 문화생활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문화사회는 그거는 질서가 인정입니다. 그런데
종교계가 있고 교육계가 있습니다. 이 종교계나 교육계는 민관이 사랑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교육을 다스린다. 이거 지금 우리 사회의 고통을 만든 겁니다. 가정에 법이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형성될 때 종교계나 교육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중고등학교 학부모들 또 어떤 때는 초등학교 학부모들한테 얘기하는 게 민관이 성공했다, 행복하게 됐다 하는 것을 초등학교 때 성적으로 따지는 거, 이건 제일 어리석은 일이고, 중고등학교 때 성적을 가지고서 우리 애가 우등생이니까 인생을 우등생으로 살, 그것도 잘못이고, 어른 된 다음에 적어도 50, 60점 된 다음에 내 아들, 딸들이 이만큼 성공했거나 하는 건 그때 평가해라 말이죠. 학교 성적으로 절대 평가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가 평가해라. 그 내가 지금도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민관이 사람이 공부 잘한다 하는 것도 무엇으로 평가를 해야 하냐면 17살쯤 될 때까지는 기억력이 왕성하는 때입니다. 잘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억력이 좋은 학생들이 성적이 좋습니다. 그 17살쯤 되게 되면 기억력은 천천히 자라고요. 이해력이 자랍니다. 넓어지는 겁니다. 그 친구도 사귀게 되고 독서도 많이 하게 되니까 이해력이 생기게 돼요. 그게 한 4, 5년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하는데 그 민관이 사고력입니다. 이 사고력은 적어도 대학 2, 3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60, 70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성공한 사람은 기억력은 기억력대로, 이해력은 이해력대로, 사고력은 사고력 가지고서 60, 70까지 간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성공하는 거지. 초등학교 성적 가지고 우리 애가 제일이라든지 중고등학교 성적 가지고 이전 걱정 없다 하는 거라든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은 평생에 걸친 거지 절대로 성적에 따지지 말고 뭐 우등생이 됐다고 해서 인생이 우등생이 되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그 얘기합니다. 대학에 갈 때 지금과 같은 수능 시험으로 모든 채점을 해버리고 말면 기억력이 좋은 애가 대학 성적이 올라가는 입학이 낮고요. 그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는 성적이 떨어지고요. 더 높이 올라가게 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제 경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난 이제 애들 6을 키웠는데요. 두 애는 고등학교 때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원하는 학교에 다 갈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했고요. 두 애는 그 다음입니다. 이거 어떡하나 하고서 좀 이제 자기가 선발해서 가고, 두 애는 더 떨어집니다. 고등학교 졸업 성적이 낮으니까 말이죠. 학교들은 다 괜찮은데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밑에 애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아버지가 교수니까 우리도 교수 됐으면 하실 텐데요. 얘들이 교수 될지 모르니까 너무 우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럼 나는 뭐라 그러는 거야 하니, 내가 언제 너희한테 그런 얘기 했냐고. 네가 지금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니고 얘들이 기억력이 앞선 거라고. 대학에 가게 되면 기억력보다도 사고력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과를 선택해서 내가 가면 내가 성장하는 건 대학부터 성장하는 거지 지금은 성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뭘 하길런지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 놓고 하라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근데 다 큰 다음에 쭉 보게 되면 전부 대학원은 다 나왔는데 교수가 셋 나왔는데요. 아래서부터 셋입니다. 얘들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대신에 사고력이 앞서니까요. 대학에 가서 올라가고요. 대학원에 가서 올라가니까요.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부모님들이 애들 좀 생각이 짧은 어머니들이 자꾸 그런데요. 우리 애가 고등학교에서 이번에 우등생이면 평생 우등생인 줄 아는데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그때 기억력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요. 나는 이제 좀 그런 얘기하죠. 인류 역사에서 제일 훌륭한 영재가 누구냐. 요새 우리 영재 교육 많이 얘기하는데 누가 보든지 영국의 처칠이라고 본다고. 그 처칠이 대학 입학에 납방했던 사람이라고. 그 처칠이 언제부터 영재를 인정받았느냐. 40 넘어서 인정받았다고. 40 될 때까지는 특별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참 영재가 됐죠. 또 세계에서 제일 앞서 있는 천재가 누구냐 하게 되면 그건 뭐 누구나 아인슈타인이라고. 아인슈타인이 대학 입학할 때 낙방했다고. 그래 하늘 수학 해가지고 또 재수해가지고 갔다고 말이야. 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해가지고서 은사님한테 갖다 보여드렸거든요. 내가 이제 거라고 말이야. 그 은사가 보고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가 대학에 있을 때 너 지도할 때에 그때 평범한 학생을 왔다고. 너희들 이 업적 때문에 인류 역사의 영원히 남게 됐다고. 부럽다고. 은사가 볼 때요 아인슈타인이 평범하게 봤거든. 대단치 않게 봤거든요. 교수도 처음에는 교수 못 됐으니까요. 그런데 너희들 인류 역사에 남게 됐다고. 또 나는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 보고서 하는 얘기인데 너희들 학교 성적이 남보다 떨어졌다 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뒤떨어진다고 절대 생각지 말라고. 내 인생에서 성공은 60부터니까 절대 나 너보다 떨어졌다고 생각지 말라고. 유명한 정치가들, 실업가들, 역사에 업적 남긴 사람은 다 60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60 이후쯤 되게 되면 평가하고 그 이전엔 평가하지 말아라 말이죠. 그 올라가는 바로 그거다. 그리고 내가 중학생이 될 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얘기인데 내가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 때 항상 내 안에 가정 걱정만 하게 되면 내가 가정보다 더 크지 못한다. 그걸 끝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 내가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그 직장 사회만큼 커진다. 사회에 도움을 준다. 그런데 항상 똑같은 사람이 민족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너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만큼 성장할 수 있다. 그 인생이다 말이죠. 그런데 내 친구 가운데 뭐 안배욱 교수나 김태희 교수 같은 분은 항상 만나게 되면 민족 국가를 걱정했는데 그 내 친구들은 세상 떠날 때까지 이랬다고. 왜냐하면 관심이 거기까지 갔으니까 그만큼 올라간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사회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윤동주 시인하고 같이 살았는데요. 내가 오래 살긴 윤동주 내 친구보다도 3배나 더 살았거든요. 근데 윤동주 시인이 우리 사회에 남겨준 영향을 보게 되면 나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영향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게 아니고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느냐 그것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사랑에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건 민구안이 그런 사랑을 받아서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랑을 줌으로써 교육자가 되고 그런 사랑을 사회에서 나누어 가짐으로써 우리 민족 국가가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주 100년 살아보니까 크게 교육의 의미고 다시 한번 사랑에 있는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그건 우리가 누구나 따라서 좋을 만한 생각이고 모든 사람이 교육과 더불어 자라니까 사랑에 있는 교육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다 함께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드리고 싶고 또 남기고 싶은 말씀이 되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사랑이 있는 교육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